네, 이번 장은 제 15장 마지막 장이죠. C++의 새로운 기능 정리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C++11이란 C++11이란 무엇인지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C++11이라는 것은 우리가 그 C++를 사용하기 위해 이제 C++의 표준이 있는데 새롭게 제정된 표준이 C++11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앞에서도 배웠듯이 C++ 컴파일러는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리눅스에 G도 있고요. 그죠? 그 다음에 비주얼 스튜디오, 인텔에서 나온 컴파일러, 이런 것들 앞에서 배웠습니다. 이런 컴파일러들이 있는데 그 C++에 어떤 기능을 추가하기 위해서 각자 추가한 기능이 있습니다. 각자 추가 기능이 있는데 이거는 당연히 조금 더 언어를 풍부하게 사용하기 위해서 각자 기능들을 추가하였습니다. 근데 각각의 컴파일러들이 똑같은 C++를 사용하지만 제공하는 기능이 다르면 안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표준화 기구에서 2011년도에 새로운 표준을 만들어서 C++11이라고 칭하였고, 이런 표준 기능들을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발표를 하게 되면 각각 컴파일러 만드는 사람들은 그 표준에 맞게 이제 컴파일러를 되도록이면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표준을 따르는지 안 따르는지도 이제 어떤 컴파일러의 중요한 팩터가 될 겁니다. 그래서 많이 사용되는 기능들을 정리했는데, 여기 나온 기능들 이외에도 많은 기능들이 C++11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책에서는 특별히 요 최신 표준을까지 다루므로 요것들을 다시 한번 살펴보시고 어떤 것들이 최신 기능에 추가되었는지 이것들을 확인해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들은 2011년도는 아무래도 좀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여기서 다 기능을 제공할 겁니다. 그러므로 이런 기능들을 배워서 프로그램 하시는데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많이 사용되는 기능들을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기능을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앞에서도 잠깐 배웠었는데 이제 컴파일 할 때 타입이 정해지는 오토라는 키워드가 있습니다. 우리가 변수를 선언하기 위해서는 항상 변수의 이름 앞에 데이터 타입을 지정해줘서 변수가 어떤 데이터 타입으로 선언이 되어야 되는지를 명시를 했었죠. 근데 최근에 그 객체 지향 언어들은 그런 굳이 데이터 타입을 명시하지 않고 컴파일러가 알아서 데이터 타입을 명시해 주도록 그렇게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C++에서도 오토라는 키워드를 이용해서 굳이 데이터 타입을 정하지 않아도 컴파일러가 알아서 데이터 타입을 지정해 줄 수 있게 그렇게 만들어 주죠. 그래서 여기 예제에서 보시면 auto text equal auto variable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거는 이 텍스트라는 변수를 캐릭터형 컨스트 포인트, 캐릭터 컨스트 포인트형으로 이제 요 데이터 타입을 지정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cout으로 type id라고 하면 요 변수의 타입이 어떤 것인지, 그리고 점 네임을 치면 타입의 이름을 출력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요 문장에서는 변수의 타입이 뭔지를 출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auto integer 10 이라고 하면 인티저형 변수를 선언하는 겁니다. 숫자를 대입했죠. 숫자를 대입했으니까 요 인티저라는 변수는 당연히 int
int형 변수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위에서와 같이 이렇게 찍어주면 int형이다라는 것을 알려줄 것입니다. 근데 이 오토 변수의 중요한 핵심이 있는데, 이 변수를 이게 오토를 이용해서 사용할 때는 이 변수가 선언이 됨과 동시에 초기화가 되어야 됩니다. 즉, 이 텍스트라는 변수가 여기서 선언이 됐죠. 오토 텍스트에서 선언이 됐는데, 바로 이 오토 베리어블이라는 문자열로 초기화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텍스트라는 변수가 캐릭터 콘스트 포인트형으로 표현할 수 있다 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변수를 인티저라는 변수를 선언과 동시에 10이라는 값으로 초기화를 합니다. 그래서 오토라는 변수는 선언과 동시에 초기화가 돼야 된다 라는 것을 꼭 알고 정확히 사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름 없는 함수 람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람다 함수는 우리가 모든 함수에는 이름이 존재합니다. 이름이 존재하고 그 이름을 이용해서 호출을 하게 되면 그 함수로 실행의 흐름이 변경이 되게 되죠. 근데 우리가 함수를 사용할 때 굳이 굉장히 긴 함수도 있지만 한 줄이나 두 줄이 되는 그런 함수를 사용할 때도 있습니다. 굉장히 짧은 함수들을 사용할 수도 있는데, 그때 그런 것들을 사용할 때 굳이 함수의 이름을 지정해서 함수를 따로 만들지 않고 그냥 간단히 함수를 정의해서 사용하고자 할 때 이제 람다 함수를 이용해서 일회성 함수를 선언하고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먼저 예제 프로그램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우리가 이 예제에서는 어떤 값을 정렬하는 것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렬할 때 sort 함수를 사용하는데, 이 sort 함수는 요 알고리즘이라는 요 헤더 파일을 include 해야 사용할 수 있고요. 그리고 multiplier라는 클래스를 이용해서 first와 second를 변수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생성자를 이렇게 만들고요. 그리고 get result 할 때는 두 개의 값을 곱해서 전달하는 이런 클래스를 하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렬할 값을 저장하기 위해서 이렇게 멀티플라이어를 이용해서 벡터를 하나 만들어 줍니다. 그리고 거기에 first와 second의 값을 랜덤으로 해서 10개의 값을 저장해 놓습니다. 그래서 멀티플이라는 그 멀티플라이어의 객체가 생성되고 벡터의 순서대로 하나씩 저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총 10개의 멀티플라이어 객체를 저장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정렬되지 않은 결과를 이렇게 출력을 합니다. 어떤 값들이 저장되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이터레이터를 이용해서 이렇게 처음부터 끝까지 값을 하나 출력을 해주죠. 그리고 나서 이제 값을 정렬을 해줍니다. 정렬을 해주는데 이 sort라는 함수는 시작 지점, 데이터의 시작 지점과 끝 지점을 마지막 데이터 엘리먼트까지를 나타내 줘야 됩니다. 그렇게 되고 그 다음으로 정렬하는 함수를 전달해 줘야 됩니다. 함수를 전달해 줘야 되는데, 보통은 람다 함수가 없었을 때는 여기에 특별히 간단하게 이 멀티플라이어를 가지고 정렬할 함수를 하나 만들고 그 함수의 이름을 여기 전달해 줬습니다. 하지만 그런 함수 같은 경우에는 굳이 한 번밖에 쓰이지 않는 함수인데 굳이 따로 함수로 만들어서 사용할 필요성이 적게 되죠. 그래서 일회성인 함수를 만들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람다라는 것이 생겨났습니다. 이 람다라는 문법은, 람다를 사용하기 위한 문법은 괄호를 이용해서 사용하는데, 이 괄호가 있고, 이 괄호가 있고, 이 괄호가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 이 괄호는 이제 함수를 선언하기 위해서 사용되고요. 함수가 선언되고, 두 번째 이 괄호는 매개 변수를 전달하기 위해서 사용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괄호는 이제 함수의 몸체를 구현하기 위해서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 괄호를 세 개를 이제 순서대로 사용해서 요 이름 없는 하나의 람다 함수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여기서 요걸로 시작하죠. 요걸로 시작해서 람다 함수를 하나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 소괄호로 매개 변수를 전달합니다. 함수의 매개 변수를 전달하고요. 그리고 요 괄호를 이용해서 함수의 몸체 부분을 구현해 줍니다. 함수의 몸체 부분은 m1의 get result와 m2의 get result를 비교해서 m2가 크면 true, m1이 크면 false를 전달하는 그런 함수를 이렇게, 함수의 바드를 이렇게 구현합니다. 그래서 요 세 개의 괄호를 가지고 람다 함수를 이렇게 정의를 하고 이 sort 함수에 전달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 M1과 M2는 이 멀티플 데이터의 벡터에 있는 내용 중 그 하나의 엘리먼트를 가리키는 것인데, 두 개의 sort 함수 내부에서 두 개의 값을 비교를 해서 M1이 큰지 M2가 큰지를 비교를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정렬 함수에서는 그것들을 어떻게 비교를 할지를 명확히 정의해 줘야 되는데, 저희는 get result 함수, 여기 있는 함수죠. 이 함수를 이용해서 M2가 크면 true, M1이 크면 false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M2가 크면 true를 리턴을 하게 되면 오름차순으로 정렬이 생깁니다. 그래서 두 번째 있는 매개 변수가 크게 되면 오름차순으로 정렬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멀티플 데이터 벡터에 있는 이 값들은 이제 오름차순으로 정렬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정렬된 결과를 이렇게 출력을 해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sort라는 함수에서 어떻게 람다 함수를 사용하는지 살펴보았는데, 이렇게 가끔 이 함수에서 이런 특별한 함수 포인터가 필요한 그런 함수들이 있습니다. 그때 굳이 함수가 길지 않다라고 하면 이렇게 한 줄로 간단하게 함수를 만들어서 전달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경우에 람다 함수를 이용해서 전달하면 된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간단한 방법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한 방법문은 이제 책에 range base 4라는 게 나오는데요. 기존에는 우리가 for integer i 이렇게 해놓고 반복문을 반복할 내용을 여기다 작성을 했죠. 근데 이 range base 4에서는 어떤 일련의 값이 있으면 그 값을 이용해서 이제 반복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이제 range base 4 기능입니다. 그래서 이 예제를 살펴보시면 이제 num array라는 이제 배열을 만들고 배열에 이렇게 초기화를 해버리죠. 2, 4, 6, 8, 10 5개의 원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range base 4의 문법이 굉장히 간단합니다. range base 4의 문법은 이렇게 그 엘리먼트에서 값을 받을 변수를 하나 선언하고 콜론을 쓰고 이제
그 레인지가 있는 그 변수를 전달해 주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하나의 엘리먼트씩 i로 전달을 해서 이제 포문을 하나씩 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i는 첫 번째는 2, 그 다음 4, 6, 8, 10 이렇게 순서대로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 우리가 배열을 이렇게 사용할 수도 있는데, 반복문에 사용할 수도 있는데, 벡터도 역시 반복문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13579를 이렇게 순서대로 넣어 놓고, 이 벡터에서 이제 i에 하나씩 변수를 전달하게 되면 13579 하나씩 i에 전달이 되게 되고, 그거만큼 5번 반복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굉장히 유용하게 쓰일 수 있는 반복문이므로 실제 데이터를 가지고 반복을 할 수 있으므로 굉장히 효율적이고 간단하게 반복문을 작성할 수 있다라고 알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 요거는 정리하는 느낌으로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 포인터. 스마트 포인터가 있는데, 스마트 포인터는 앞에서 2번이나 배웠죠. 스마트 포인터가 있는데, 우리가 shared ptr과 unique ptr을 이용해서 메모리 관리를 한다 라고 배웠습니다. shared ptr은 이제 참조 카운트라는 것을 이용하고, unique ptr은 하나의 그 포인터만 가리킬 수 있다. 하나의 변수로만 포인터 그 주소를 가리킬 수 있다 라는 특징이 있다라는 것을 배웠었죠. 그래서 shared ptr과 unique ptr 역시 1011 표준에 추가되었다라고 알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서로 다른 데이터 타입을 묶는 튜플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튜플이라는 것은 기존에 우리가 데이터를 전달하고자 할 때 어떤 데이터 묶음으로 전달하기 위해서 우리가 스트럭처라는 것을 사용했습니다. 스트럭트를 사용했는데, 이 스트럭트는 이름도 있고 그 안에 데이터를 하나하나 이렇게 정리를 해서 넣어줘야 됐죠. 근데 우리가 간단히 어떤 인티저와 스트링을 하나로 묶어서 이제 데이터를 전달하고 싶다 라고 할 때 이제 튜플이라는 것을 사용할 수 있다 라고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2개 이상의 정렬된 서로 다른 타입의 값들의 모임이다 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정렬됐다라는 것은 이렇게 인티저와 스트링을 묶었을 때 순서가 있다는 것입니다. 인티저와 스트링과 인티저는 이렇게 스트링과 인티저를 묶는 것은 이 2개가 서로 다른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보시면, 예제를 보시면 tuple int, string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게 뭐냐? 인티저와 스트링을 묶어서 하나의 데이터 타입을 정의하겠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get age and name이라는 함수를 만들고 이제 나이와 이름을 입력을 받죠. 그 다음에 make tuple이라는 함수가 있습니다. make tuple이라는 것을 이용해서 age와 name을 하나의 튜플로 만들고 그 값을 여기 정의되어 있는 것처럼 리턴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여기서 person info라는 변수로 튜플 값을 받아올 수 있게 되고, 튜플을 이렇게 선언했죠. 받아오게 되고, get 그 다음에 몇 번째 매기변수를 받을지, 그리고 get 이렇게 적은 다음에 변수를 전달하게 되면 그 처음에는 인티저가 되어 있으므로 나이 값이 전달이 되게 되고, 그거는 이제 0번째 인덱스로 접근할 수 있고, 이름은 첫 번째 인덱스로 접근할 수 있죠. 그래서 get이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튜플에 접근할 수 있다 라는 것까지 아시게 되고, 그 다음에 튜플 그리고 make 튜플 이라는 키워드를 이용해서도 튜플을 사용한다 라고 넘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요것도 앞에서 배웠던 건데, 그, 배열 타입을 선언하는 어레이라는 기능이 생겼습니다. 네, 어레이라는 기능이 있는데, 요거는 단순히 배열을 만들어주는 거죠. 배열을 만들어주는 건데, 우리가 앞에서 배운 컨테이너 타입의 새로운 배열 선언이 가능하다. 즉, 컨테이너는 이런 메소드들을 추가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우리가 배열은 단순히 그냥 메모리 공간만 할당해주는 기능으로 사용했었는데, 이 어레이는 컨테이너가 비어있는지, 아니면 원소의 개수가 얼마큼 있는지, 그 다음에 모든 원소를 동일한 값으로 채워 넣는다. 이런 기능들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어레이라는 것은 앞에서도 배웠으므로 이런 기능을 사용할 수 있다 라고까지만 정리하고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은 단방향 리스트, 포워드 리스트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리스트 자료 구조를 배웠었는데, 리스트 컨테이너를 배웠었죠. 리스트 자료를 배웠었는데, 요것들은 앞에서 얘기했듯이 각 자료마다 서로 앞과 뒤를 포인터로 가리키고 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현재 가리키고 있을 때 그 이전 값을 쉽게 가리킬 수 있게 하도록 이제 그 리스트라는 것을 이용해서 그렇게 제공을 했었는데, 포워드 리스트는 이전을 가리키는 포인터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선 그 이전을 가리키는 포인터가 없기 때문에 각 원소마다 포인터 하나씩이 추가되지 않는 거죠. 이전을 가리키는 포인터가 없기 때문에 그런 특징이 있고요. 그리고 이런 리스트를 제공해서 사용자들이 사용하는 것을 보니까 실제로 리스트를 사용할 때는 그냥 앞에서 뒤로 쭉 수차적으로 스캔하는 일만 하더라. 실제로 그렇게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리스트를 만들어 놓은 다음에 굳이 그냥 앞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쭉 스캔하는 그런 기능을 제일 많이 사용하거든요. 굳이 여기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기능보다도 이렇게 쭉 스캔하는 기능을 사용하기 때문에 이런 굳이 필요 없는 포인터들을 제거하고, 그리고 조금 더 성능을 빨리 낼 수 있도록, 그러니까 스캔할 때 엄청난 속도로 빠르게 스캔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것이 이제 포워드 리스트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하면 다음 원소의 위치만 가리키는 자료 구조다 라고 되어 있고, 포워드 리스트라는 키워드를 이용해서 선언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괄호 열고 데이터 타입을 적어주고 이제 변수 이름을 적고 이렇게 초기화를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초기화한 다음에 이렇게 출력을 할 수 있죠. 출력을 하면 이제 1부터 10까지 하나씩 이터레이션을 해서 데이터를 전달해 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냥 앞에서부터 뒤로만 숫자적으로 쭉 이터레이션 하는 경우, 근데 굉장히 빨리 해야 된다, 데이터가 굉장히 많다 라고 하는 경우에는 요 리스트 대신 포워드 리스트를 이용해서 이렇게 사용하면 좀 더 빠르고 성능이 좋은 프로그래밍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초정밀 타임 객체 크로노에 대해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 C++를 이용해서 시간을 측정하는 것이 굉장히 한계가 있었습니다. C++를 이용해서 시간을 측정할 때 기존에는 10ms 단위 정도까지만 측정을 할 수 있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2ms 정도의 차이, 아니면 뭐 100마이크로세컨드의 차이, 뭐 이 정도를 제대로 측정을 할 수가 없었죠. 근데 여기서는 C++ 라이브 표준에서 크로노라는 표준을 만들어서 나노초까지 이제 계산이 가능하도록 만든 시간 관리 객체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그냥 간단히 이렇게만 살펴보고,
이렇게 크로노라는 네임스페이스에 시스템 클락에 now라는 것을 호출하게 되면 현재 지점을, 현재 시각을, 현재 값을 나타내는 값을 리턴하게 되고요. 크로노의 시스템 클락에 타임 포인트에 접근하게 되면 요거는 이제 시각을 나타내는 자료 구조입니다. 그리고 크로노의 나노세컨드, 크로노의 마이크로세컨드, 밀리세컨드, 세컨드, 미닛, 아워는 각각 시간을 이름대로 이제 시간을 나타내는 자료 구조입니다. 그 예제를 간단히 보시면 우리가 요것들은 지금 다 크로노라는 네임스페이스에 있죠. 그래서 뭐 굳이 이름을 길게 쓸 필요 없이 이제 유징 네임스페이스 크로노 해서 크로노 네임스페이스를 그냥 사용하게 하고요. 그 다음에 시스템 클락의 타임 포인트, 여기죠. 시각을 나타내는 자료 구조를 이용해서 시간을 이렇게 현재 시간을 이렇게 가져오게 되고, 포문을 이게 몇 번인가요? 한 100만 번이죠. 100만 번 정도 그냥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쭉 돌리게 됩니다. 그러면 i에 있는 값이 0부터 99만 9,900 뭐 여기까지 100만까지 하나씩 증가하게 되겠죠. 그리고 다시 한번 엔드 타임에 현재 시각에 관련된 데이터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렇게 됐을 때 엔드 타임에서 스타트 타임을 빼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이 포문이 돌아간 시간만큼의 값이 여기 얻어지게 됩니다. 이제 나노세컨드를 이용해서 몇 나노초가 걸렸는지를 측정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출력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한번 실행을 해보시면 조금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그런 값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예상하지 못한 값이 나올 수도 있는데, 그거는 이제 컴파일러를 구현하는 구현하는 곳마다 컴파일러마다 그 표준을 약간 따르지도 않을 수도 있고, 표준을 뭐 따르기 어려운 구조의 OS나 이런 것들이 시스템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예상하는 값보다 조금 값이 달라질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은 그런 컴파일러 구현의 차이가 있다 하는 것을 알고 넘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마지막이 아니죠. 멀티스레드 라이브러리 스레드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스레드는 실제로 운영체제 시간에 배우는 개념입니다. 근데 그 개념을 요 책에서 배우기에는 굉장히 내용이 광범위하기 때문에 간단히만 설명을 드리면, 이 스레드라는 것은 우리가 뭐 지금 컴퓨터를 사용할 때 음악을 들으면서 동시에 웹을 하고 인터넷을 하고 또 동시에 메신저도 사용할 수 있고 여러가지 기능들을 사용할 수 있죠. 그리고 실제 하나의 프로그램에서도 여러가지 동시 작업들을 실행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스레드라는 기능을 이용해서 사용 가능한데, 이렇게 스레드를 쓰고 함수 이름을 써주면 요 함수가 실행이 됨과 동시에 그 다음 문장이 실행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스레드를 이렇게 해서 이렇게 10개를 만들어주면 10번을 반복하게 되면 거의 동시에 이 함수가 10번 실행이 되게 되는 것이죠. 그런 것이 스레드인데, 이 스레드가 실제로 C++ 라이브러리에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이 스레드는 각자 OS에서 제공하는 그런 기능들을 사용했었는데, C++에서 이 기능을 표준에 넣고 표준에 맞게 각 컴파일러가 이제 구현하도록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스레드에 대해서는 운영체제나 아니면 뭐 인터넷에 찾아서 조금 더 공부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뮤텍스에 대해서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뮤텍스라는 것은 그 앞서 얘기했던 스레드와 같이 그 OS에서 배우는 개념입니다. 그리고 스레드보다도 이건 더 굉장히 복잡한 내용인데 간단히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스레드를 이용해서 10개 스레드를 동시에 실행을 시키게 되면 우리가 어떤 이런 문장을 실행할 수 있습니다. 이런 문장을 실행할 수 있는데 우리가 이런 문장을 제대로 실행되지 않을 수 있거든요. 제대로 실행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뮤텍스를 이용해서 이 두 문장의 실행이 완벽히 보장이 되도록 뮤텍스를 이용해서 순서대로 스레드가 실행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네. 여기서는 간단히 이렇게만 설명하고 이 뮤텍스가 C++ 11 표준에 11 표준에 추가되었다. 그래서 컴파일러가 구현해줘야 된다. 기존에는 이것도 OS에서 제공하던 기능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C++ 11에서 표준이 됐다 라는 것만 알고 넘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방해 없이 실행이 가능한 아토믹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아토믹이라는 기능은 우리가 앞에서 스레드와 뮤텍스와 같이 좀 그 운영체제에 관련된 그런 기능인데,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어떤 값을 우리가 예를 들어서 i를 0으로 선언해 놓고 i는 i 플러스 1 요 문장을 100개 스레드를 이용해서 스레드 100개를 이용해서 요 문장을 동시에 실행시키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 i의 값이 100이 될까요?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데 이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방해 없이 여기 중간에 어떤 플러스 1을 하는 동안 다른 스레드가 동시에 플러스 1을 하기 때문에 이 값이 정확히 100이 되지 않고 99가 되거나 98이 될 수 있다 라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방해 없이 정확하게 실행이 가능하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아토믹 키거든요. 그래서 아토믹을 인클레이드 해주고 아토믹이라는 키워드를 이용해서 데이터 타입을 이렇게 정해주고 변수를 이렇게 선언해 줍니다. 그 다음에 패치 애드와 패치 서브가 있는데 요거는 이게 이제 아토믹하게 실행이 됩니다. 그래서 값을 하나만 증가시켜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쓰지 않고 아토믹 패치 애드 하고 1을 해주면 그 두 개의 스레드가 동시에 값을 업데이트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실히 보장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굉장히 지금 C++를 처음 배우는 그 초보 개발자들한테는 굉장히 조금 생소한 개념일 것입니다. 근데 그게 아니고 좀 C++를 조금 써봤는데 C++ 11의 기능을 공부하고 싶다 라고 하시는 분은 이런 기능들을 이제 책에 잘 정리를 해놨습니다. 이것들은 이 기능들을 책에서 한번 보시고 공부를 하시면 스레드, 뮤텍스, 아토믹 이 기능을 잘 쓰실 수 있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까지 제 15장 C++ 11의 새로운 기능 정리에 대해서 공부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C++ 11 기능은 다른 책에서는 많이 다뤄지는 기능이 아닌데 저희 책은 최신 표준을 다루는 그런 책이기 때문에 따로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요 C++ 11 기능을 사용하게 되면 다른 언어에서도 파이썬이나 루비 같은 그런 언어에서도 여기 C++ 11의 표준이 된 기능들을 많이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사용한다면 미리 한번 사용해 본다면 다른 언어를 사용하는데도 많이 도움이 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C++ 11의 기능도
프로그램을 하시는데, 고급 프로그램 하시는데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C++ 11도 공부를 해보시고요. 이번 장을 끝으로 해서 저희 강의를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수고하셨습니다.